혹시 최근에 이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드디어 회장으로 좀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바라봤을 때 삼성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산업의 고도화를 계속해서 이끌어냈던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이재용 회장의 취임한 데 이어서 삼성이 우리나라 산업 고도화에 또 앞장서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과연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은 어떠한 모습일까? 삼성의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또 수혜주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무려 10년 만에 회장직에 임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 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같이 의결을 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시장과 좋지 않은 반도체 업황에 억눌려 있었었는데 최근 이러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취임 임명에 이어서 뉴삼성으로 향해 가기 위한 투자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최근 반등하고 있으면서 5만 전자를 이탈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삼성전자가 어느새 6만 전자를 막 뚫어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전자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당장에 좀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지 않았고 시장 역시도 여전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삼성전자가 현 시장에 있어서 다시 과거 10만 전자까지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때 유동성과 지금의 유동성은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막상 불가능하다라고도 느껴지지가 않는 게 과연 이번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앞으로 신사업에서 어떠한 또 성과를 이뤄낼지에 대해서 그 성과가 좋다면 충분히 10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과거에서부터 삼성은요 수많은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해왔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이었습니다. 이병철 창업주 같은 경우 기업을 통해 국가와 인류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의미인 사업 보국의 기치 아래에 삼성을 거대 기업으로 이끈 장본인인데 그때 당시 제일제당 삼성전자 삼성중공업을 잇따라 설립을 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을 이끌었었죠. 특히 창업 당시에 반도체 사업의 승부수를 던지면서 삼성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한 장본인이었고요. 그 다음 1987년도 2대 회장으로 바통 터치를 이어받았던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위상을 한국에 국한되어 있던 삼성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삼성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만큼 기존에 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서 거듭해 나가면서 발전해 오며 혁신적인 성장을 해왔던 삼성전자였는데 2018년도 반도체 점유율은 무려 44% 이상 늘었고 휴대폰 사업도 애니콜 갤럭시가 연달아 성공하면서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반열로 성장시켰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이제 3대 회장으로 오르게 된 이 이재용 회장의 앞으로의 발자취를 또 많은 투자자들이 가뜩이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촬영일 기준으로 바로 다음 날인 11월 1일에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거든요. 이때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앞으로의 신경영 선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좀 메시지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자로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이끌 수 있을 그 이재용 회장의 그 핵심 주된 발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발언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좀 투자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자, 제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돈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선에서 얘기를 드렸던 게 이 탈세계화 움직임에서 과연 국가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주목을 하자. 거기에 돈의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대기업이자 또 가장 돈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이 삼성이 앞으로 이재용 회장의 취임 이후로 어디엔가 신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데 그곳에 또다시 이 돈의 흐름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돈의 흐름이 몰릴 수 있을 곳에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순환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 그 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봤을 때 삼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도가 높은 기업이 또 대표 수혜주가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게 되는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기존에 어느 곳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왔을까를 한번 우리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밀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5년간 무려 450조를 투자하겠다 발표한 바가 있었죠. 자, 그 450조를 어디에다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었느냐? 크게 세 가지의 미래 먹거리 분야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반도체, 두 번째가 바이오, 세 번째가 신성장 IT였습니다. 자,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기존의 삼성전자가 1위 굴기를 계속해서 지켜왔었던 메모리, 그 다음에 TSMC를 잡기 위해 팹리스 개발과 파운드리 증설 등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거였죠. 실제로 10월 27일 삼성전자는 경영 계획 공시를 통해 22년 54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였는데요. 자, 이로써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삼성의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최근 이 회장은 7년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향후 10년간 바이오 산업에 7조 5천억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워 미래 먹거리의 양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준 거죠. 자, 그만큼 5년간 450조를 투자하려고 밝혔었던 이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 바이오 분야의 최근 투자의 움직임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부에도 계속해서 투자와 성장을 좀 이뤄나가겠다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이 신성장 IT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큰 투자 기회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 회장의 발언에 의하면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미래 기술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라는 식의 발언을 또 해줬습니다. 자, 그만큼 기존에 있던 무언가 사업 아이템이 아닌 새로운 신성장을 하기 위한 이런 IT 기술, 새로운 혁신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삼성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기존의 반도체 바이오도 중요했지만 이렇게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신성장 IT 쪽으로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발빠르게 커져 왔었던 상황에서 앞으로 또 삼성의 미래 먹거리 역할을 할 신성장 동력을 어느 것으로 또 제시를 할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당분간 이 회장의 발언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아무래도 로봇 AI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로봇이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올해 초에 어떠한 움직임까지 보여줬죠? 이 로봇 사업부를 TF 격상을 또 시켜주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또 핵심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사업부이지 않나 라는 기대감까지 심어줬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삼성이 뉴 삼성으로 향해 가기 위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이 흐름 자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뜩이나 최근 정부가 워낙 로봇과 AI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놓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사업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도를 높이 가져가면 좋겠다. 라고 싶은 거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삼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도가 높은 로봇 관련주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로봇 완성 업체 입장에서는 에브리봇, 그 다음에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카메라 모듈 만들면서 센서도 같이 부품 납품을 하고 있는 나무가 이 정도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뭐 우린 PTS라든지 이렌시스와 같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자, 여기에 또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자체가 거의 2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거의 탑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과연 이 많은 현금 자산을 어디에다가 좀 투자를 할 건지 대표적으로 M&A, 좀 인수 합병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는데 삼성이 특히나 이 3년 내에
대규모의 M&A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만큼 과연 어느 기업을 삼성이 인수를 할까? 그 인수를 해서 이 사업부를 더 강하게 키울까? 이런 부분도 역시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절대 100% 일치하는 투자가 있다고? 그게 뭐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에 있어서, 특히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절대, 무조건 100% 이런 단어를 쓰는 걸 싫어합니다.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절대 100% 손해보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라는 말을 썼느냐? 바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정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돈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한정적인 시간과 돈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내가 절대 잃지 않으면서 성공하는 삶, 부자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나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1년이라도 아니요 하루라도 아니 단 1초라도 더 빨리 가능한 지금 당장 우리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 부자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자기계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사춘기 때부터 자기계발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이전 거의 뭐 유아일 때부터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던 사람이었던지라 굉장히 다양한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사춘기 때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살짝 좀 꺾이면서 사실 그렇게 뭐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뭐 가난하지도 않았고 그냥 뭐 평탄했던 가정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놓여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순간 헉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가난한 삶을 계속 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는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부자 되는 삶,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삶을 살고자 저는 재테크 관련된 자기계발들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자기계발, 아이가 있고 여이가 있어요. 개자가 과연 뭐가 맞는 말이냐?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아이의 자기계발은 새로운 지식, 재능을 발달하는 데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계발, 여이는 원래 있었던 나의 지혜나 재능을 더 발달시키는 걸 의미를 해요. 사실 이 둘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나가는 자기 아이의 개발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시간과 돈을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바로 양질의 정보와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사실 정보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던가 아니면은 강의를 듣던가 아니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보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 손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아무리 내가 이론적으로 저런 것들을 알아도 내가 실제로 실천하지 않고 나의 경험으로 쌓아놓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이런 말도 있어요. 돈 주고는 못 살 게 바로 경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다양한 경험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번 시간을 통해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투자를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저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정말 성공하고 싶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 저는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혼자 여행 가는 거를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정말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요. 내가 뭔가 독립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가고 내가 그 안에서 뭐 살아가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도 되게 경험을 많이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건 저는 책을 보는 것과 강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그래서 정말 책이야말로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노하우들을 쪽쪽쪽쪽
빨아낼 수 있을 만한 가장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책 한 권 사는데 뭐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의 거의 뭐 10년, 20년의 노하우를 단돈 10,000원, 20,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책의 소중함을 꼭 아시고 독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이것조차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책을 보기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출근 준비할 때, 출근할 때,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쉴 때, 자기 전에, 씻을 때 다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에 정말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데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명 외모적인 측면도 그런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진취적으로 변하게 되고 사람과 상대할 때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지금 여러분들이 뭐 상상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막 수줍어가지고 막 눈 쳐다보고 얘기도 못하고 막 다수의 사람들이랑 있을 때 막 가슴 뛰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탈피하고자 내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자존감을 높이는 데다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쌓았어요. 뭘 했느냐?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뭘 했어요? 사람 상대하는 알바를 했어요. 서비스직 종사하면서 서빙하면서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고 눈 마주치라고 일부러 많이 연습하고 경험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제가 그러한 단점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 지금의 저가 된 게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만한 경험들을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돈을 소비하고 쓰는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남과 비교해서 투자나 소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특히 옷이나 그 다음에 나의 치장, 차 이런 것들을 살 때 남과 비교하면서 허영심에 의해서 좀 소비를 하게 됩니다.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이 저거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 될 것만 같은 나만 뭔가 없으니까 뒤처지는 것만 같은 것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지 절대 남의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에 비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성장하기 위해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성장하기 위해 단 조금이라도 10,000원이라도 10분이라도 그런 쪽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10분씩은 꼭 운동을 해요. 왜? 내일의 나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 단 5분, 10분이라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장황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단돈 10,000원, 100,000원 단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발전시키는 데 한번 써보세요. 그게 정말 쌓여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자신합니다. 나는 투자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찾아보는 영상들 뭐가 있을까요? 종목 찍어주는 영상들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이거 저거 사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거예요. 즉 그 사람이 그냥 신뢰를 사신 거예요. 그 사람 말 고지고대로 언제까지 계속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우셔요. 그릇을.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그릇을 키운다. 그래서 주식도 기초부터 탄탄하게 내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산업 분석 하나하나 다 할 수 있게끔 나의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보면 굉장히 똑똑한데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경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주는 곳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기업 취직하려고. 좋은 기업 취직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려고. 결국엔 돈 많이 벌려고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쫙 봤을 때 결론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건데
진정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내 돈을 지키는 방법, 내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해주는 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죠? 저도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아쉬웠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 스스로라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경제 교육을 좀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내 돈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겠느냐, 어떻게 불리는 게 좋겠느냐. 주식 외에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둘씩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뿐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방법과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아하, 내가 앞으로 지금이라도 내 투자의 그릇을 키우는데 한번 집중해 보겠다. 그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게 좋겠느냐? 일단 첫 번째 경제 뉴스를 읽으세요. 경제 뉴스. 세상이 돌아가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1분, 5분이라도 좋으니까 경제 뉴스 매일마다 꼭 읽으시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경제 리포트 한번 꾸준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너무 어렵다 하시면 그냥 유튜브라도 꾸준히 보세요. 유튜브 어떤 영상을 보시는 게 좋냐? 종목 찍어주는 영상 말고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를 해주는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쫙 쌓일 겁니다. 종목 찍어주는 건 당장 현재에 밖에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시장이 어렵고 경제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아예 방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돈을 지키고 싶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요, 절대 여러분들의 미래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됩니다. 단 한 주, 두 주라도 좋으니까 지금 같은 힘든 시장일 때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해보세요. 해봐야 압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다음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주식 투자에서 아예 손을 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어떤 공부를 하느냐, 다음의 상승 때는 뭐가 더 강하게 갈까, 이런 공부를 좀 하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경험을 자꾸 쌓아가세요.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 사이클 때 더 크게 돈을 벌 수 있고 다음 하락 사이클 때 돈을 더 잘 지켜낼 수가 있을 거니까요.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들 보면 금리에 대한 정책의 선회,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늦춰짐, 그리고 다시금 정책이 금방 변할 것이다 라는 이런 연준 피봇에 대한 것 때문에 달러 약세가 함께 동반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금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한국 코스피도 다시금 2300에 근접할 정도로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의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제가 그동안 많은 영상에서 아직은 그렇게 섣불리 기대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심각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시장에서 연준 피봇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데요. 시장은 두 가지의 가능성만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준의 기준금리가 4.5%가 지금 기준인데요. 기대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다시 인하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4.5% 정도까지가 오를 것이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잘 됐을 경우와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부분을 둘 다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이게 최악이고 이게 좋은 거다라는 기준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4.5%인데 만약 기준금리가 인상 속도가 더 이어진다면 그리고 인하가 아닌 인상이 더욱 더 나올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은 시장이 염두를 하고 반영이 돼 있다거나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냐? 저는 이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오히려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제가 2018년도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시죠. 이때가 2018년도가 코스피가 당시 기준으로는 역사적 고점이었던 2600을 찍었을 때인데요. 이때가 트럼프 정권이 있을 때죠. 당시에는 연준의 의장이 자넷 옐런 의장이었고요. 원래라면은 2015년도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전 세계가 위축이 되니까 2016년부터는 시장을 보고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해서 연간 한 번 정도씩의 금리밖에 인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파월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립니다. 파월은 의장이 되기 전 주요 이사진이었을 때부터 금리는 연간 3회, 4회 정도씩 빠르게 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부채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앙은행 의장이 되면서부터 금리를 정말 빨리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금리가 이제 2%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는 충격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증시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요때 들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당시에 파월의 발언을 한번 보시죠. 당시 파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금리가 여전히 중립금리까지는 멀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연준의 금리를 인상하는 명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명분은 중립금리였습니다. 2018년도 파월의 금리 인상 명분은요, 중립금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부채 문제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중립금리까지 우리가 금리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중립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시 연준은 뭐라고 했냐면 그건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사를 한번 보시죠. 2018년 10월 초인데요. 이때 당시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연준 위원들은 중립금리를 약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중립 수준이 어디인지 정말로 모른다. 왜냐하면 올리다 보면 부채도 좀 적당히 늘어나고 시장의 충격도 그렇게 크지 않게 적정한 수준에서 둘이 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올 것이다. 그건 우리가 올리다가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어딘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까지는 우리가 금리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가파르게 금리를 연 3, 4회씩 올렸던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미국의 GDP 대비 부채량이 어느 정도고 계산해 봤을 때 이들의 기준 중립금리는 2.5% 내외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가 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장은 이제 뭘 반영을 하냐면요, 이제 금리가 멈출 것이고 가파르게 시장을 하락시켰던 금리 인상이 멈추면 시장엔 다시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증시가 바닥을 찍고 다시금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10월 2일인데요 10월 2일 날 당시에 파월이 발언을 한 게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파월의 중립금리가 여전히 멀었다. 즉 이미 2%가 넘어서 2% 중반대에 근접해 있는데 금리가 아직 멀었다는 것은 3% 넘을 때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지금처럼 내년 되면은 4.5%가 연준이 올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금리다라고 보고 있죠.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파월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증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반등을 2300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한 달도 걸리지 않은 채 이때 당시에 1900 초반까지 증시가 순식간에 몇백 포인트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파월은 절대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 정치 세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두 달 뒤, 그러니까 사실 두 달도 아니죠. 10월 3일 날 얘기를 하고 11월 말에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에 파월의 발언은 기준금리가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와 가깝더라. 이건 뭐냐면 시장이 3% 이상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고 반영해서 주가가 박살이 났다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다시 그 박살나기 전에 증시로 다시금 올라갔던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연준이 실질적으로 말을 얼마든지 바꾸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말을 바꿨다가 다시 한 달 반 정도 만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하고
시장이 폭등하게 만들어주는 그 당시의 행동이 나왔지만 지금은 다음 부분이 나오는 것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상하는 이 부분 있죠. 4.5%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발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 2018년도에 파월의 금리 인상 명분은 중립금리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파월의 금리 인상 명분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내려와야 파월도 어떤 발언에 대한 기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고 포인트가 9.1포인트였는데 현재 8.2포인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올린 금리는 무려 3%나 되죠. 하지만 이 다음번의 물가들이 적어도 6에서 7%대로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심지어 CPI보다 더 높게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PCE 물가 전체 수치, 그러니까 9.1%보다 PCE가 높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CPI가 낮게 내려왔을 때도 PCE는 제자리 혹은 조금 더 높게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CPI가 그 다음 발표 때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PCE 물가는 기존치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 미국의 그리고 유럽의 디젤유 사태는 사실상 지금 물가가 단기간에 절대 내려올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가가 안 내려온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될 부분은요, 여기서 금리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실제로 올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전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제 이번에 0.75%의 금리 인상은 너무나 이제 자명한 사실이고 12월 달에 금리 인상은 이제 0.5%로 좀 기조가 낮아질 것이다. 이미 유럽의 국가들도 1% 0.75씩 올리던 국가들도 지금 현재 다시 0.25, 0.5로 좀 금리 인상 속도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피봇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0.75의 금리 인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은 다시 환호성을 지르겠죠. 왜? 0.5%의 금리 인상 기조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반등장이 막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성을 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주요 이사진들도 최근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시장에다가 비둘기적인 발언, 금리 인상을 더 그만해야 된다, 이제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12월이 가기 전에 이 물가가 우리가 예상하는 수치보다도 전혀 내려오고 있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반등한 이후에 파월의 발언, 연준의 발언은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구간, 즉 4.5%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리포트도 한번 보시죠. KB에서 매크로 시장을 좀 잘 보는 이코노미스트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분이 이제 쓰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10월 6일 날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테일러 룰이다. 테일러 룰이 뭐냐면 경제학자 테일러가 만든 기준금리를 산출하는 건데요. 물론 이게 최근에 근 10년 정도 양적 완화라는 돈을 막 미친 듯이 풀어주는 그런 정책 전까지는 상당히 시장에서 신뢰를 좀 받았으나 최근처럼 어떤 시장의 지표들이 급변할 때는 사실 조금 이야기가 사라진 것들인데요.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점을 한번 보시죠. 계산 방식을 우리가 뭐 굳이 다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요. 테일러 룰은 실업률과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자연 실질 금리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준칙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연준이 현재 기준금리를 상출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테일러 준칙입니다. 1991년 정도부터 이 테일러 준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거를 2010년 초반까지 적정금리를 실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크게 어긋남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양적 완화라는 돈을 무제한 푸는 정책 이후에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었는데 이게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테일러 룰로 추정한 현재 미국의 적정금리는요, 우리가 예상하는 4.5%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무려 9.7%가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여기까지 올리진 않겠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업데이트한 버전을 대입해 보면 현재 적정금리가 7.15%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최종금리가 4.5%를 하회하는 시점은 내년 2, 3분기로
예상된다. 즉 실질적으로 올해 적정금리가 7%고요. 이게 내년부터 가서 조금씩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 한 3, 4분기가 돼야 우리가 예상하는 4% 중반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 이미 8월은 지났는데 이 7%가 안 온 거 아니냐? 이게 뒤늦게 시장에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인플레이션율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전혀 내려오지 않고 시장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뒤늦게서 이 테일러 준칙을 대입한 아주 급격한 금리 상승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가 고용에 따라 적정금리가 달라질 것이나 테일러 룰 활용으로 인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반감될 것이다. 그리고 위 수치는 연준과 월가의 경제 전망에 기반한 것이고 팬데믹 이후 물가 전망이 빗나간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의 적정금리 궤적 역시 달라질 것이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금리 수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테일러 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일까? 왜냐하면 근 10년 동안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죠. 연준은 여전히 테일러 룰을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중요한 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2017년 1월 옐런 전 의장은 연설에서 FOMC에서 테일러 룰 등 주요 통화정책 준칙으로 산출되는 금리 수준을 정기적으로 보고 있으며 준칙들은 연방기금금리가 실물 경제와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그해 7월 연준은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테일러 룰로 조정한 적정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금리보다 더 훨씬 높은 테일러 룰로 추정한 적정금리를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오고 있었답니다. 2020년 7월과 올해 2월을 제외하고는요. 계속 그걸 해왔다는 뜻인데요. 올 6월 달에 FOMC 회의 직후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페드는 테일러 준칙을 변형한 조정 테일러 준칙 등 몇 가지 계산 결과를 함께 내놨다고 합니다. 함께. 그러면서 정책 준칙에 따른 기준금리는 연 4%에서 7%까지, 즉 연준은요 기준금리가 7%까지 올리는 것도 염두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그런 부분은 전혀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4% 중반대의 기준금리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사를 보시죠. 페드는 적정금리, 중립금리 등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는데 하지만 시장에서 페드가 추가적인 인상을 필요성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테일러 준칙 혹은 업그레이드된 준칙을 대입해 봤을 때 연준이 현재 감안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4%에서 7%대까지 보고 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존 테일러 준칙의 계산 방법으로 하면 9%대고 업그레이드 된 계산에 의하면 7%대가 나온다. 그리고 그것을 연준은 이미 대입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2020년 이후 2022년 연준의 금리 인상 명분은 인플레이션인데 이미 3%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잡히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 정정하죠. 피크 찍고 내려오긴 하지만 시장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2, 3%대까지 빠르게 턴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기대치로 상승한 이후 파월은 얼마든지 몇 달 만에 기조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훨씬 더 높은 기준금리 이 부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가 정말 중요한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물가라는 것이 1년도 안 된 시점에 3%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9.1%에서 8.2%까지밖에 안 내려왔고 이것이 2% 3%대까지 내려오려면 적어도 5%의 물가가 훅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이 몇 달 안으로는 정말 어렵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연말부터 기준금리 상승이 늦춰지고 멈출 것이라는 피봇 기대가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월에 가장 중요한 일정인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촬영 시간으로는 이제 하루 반 정도 남았고요.
최근의 증시 흐름을 한번 잠깐 보시죠. 요즘에 2100 초반대까지 이제 내려갔다가 반등장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2300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데 전저점에 대한 기준 라인까지 왔고요. 하락폭의 약 절반 정도가 다시 올라가 주면서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혹은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고 내려갈 수 있느냐는 어찌 본다면 이번 FOMC 회의에서 파월의 발언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연준이 통화 긴축을 곧 멈출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찬반성의 분위기가 강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반등을 했던 것들은 바닥을 찍은 것도 있겠지만 연준의 통화 긴축이 곧 멈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 때문이죠. 잠깐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직전이죠. 연준 위원들은 과잉 긴축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한 점도 연준의 피벗 기대감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연준 이사들의 정책을 터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11월 달에는 0.75를 올리지만 12월부터는 금리 인상의 기조가 낮아질 것이다. 그것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소가 돼서 오르고 있다. 혹은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경기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통화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이 1, 2분기가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3분기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2.6%를 기록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견조한 성장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순수출의 기여도가 높아졌는데 이 순수출이 무엇이냐면 유럽향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이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수출을 하던 것들이 이제 미국이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수출에 기여를 많이 했다. 그리고 달러화 강세 및 내수 둔화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데 기인했다. 그러니까 수입은 줄었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증가한 것이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것의 의존도가 높았다. 거기다가 미국 경제의 무려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은 1.4% 증가했지만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3분기 주택 관련 투자가 급감했고 내수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즉 GDP 내 비중이 높은 소비와 투자 부분의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어찌 본다면은 이것은 성장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GDP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근거를 쌓지 못했고 왜냐하면 이 수치 자체가 높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어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면 연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호주 중앙은행에 이어서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긴축 속도를 조절해 나서고 있다는 점, 금리 인상 속도를 낮췄다는 점, 이것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다른 보고서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가 역성장에서 벗어난 가운데 완전 고용 달성 기대감에 따른 소비 회복세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두 군데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금요일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비치에 비해 상승한 가운데 세부 항목 중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월 대비 상승 전환한 점은 즉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상승 전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대해 받아들이면서도 소비를 계속할 여력이 적어도 전월 대비해서는 충분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가가 높아졌고 앞으로 물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소비가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더더욱 내려오기가 어렵다는 거고 소비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향후 전망치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죠. 미국 내 국내 정부 및 관련 당국의 시장 내 유동성 공급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국내 외환 보유액이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은 한 환율 상승 압력이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판단한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왔는데요. 외환 보유액이 높고 그것으로 우리가 환율 방어를 하고 있지만 하락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데요.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별개로 만약 미국에서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고 더 길어진다거나 혹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미국보다 1% 낮은 국가 간의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보다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환율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것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고 거기다가 하락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리포트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연준 피봇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0.5%의 금리 인상은 시장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연준의 피봇,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긴축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세 번째는 긴축의 행보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월의 발언에서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긴축이 조절된다는 것은 지금 물가는 당연히 높아요. 연준은 물가를 잡는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시장의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오면서 기대감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파월에서 어떤 경제와 금융시장의 무너짐 혹은 분위기를 얘기한다. 우리가 그 부분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본다면은 물가는 분명히 오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비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긴축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반등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긴축 강화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이외에도 강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내려오지 않은 인플레이션, 유로존에 전혀 잡히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의 물가를 강조를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긴축 강화를 더욱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급격한 위축, 제조업에 대한 무너짐 현상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긴축은 가지 않겠으나 오히려 긴축의 속도 조절이 나오고 나서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시장에 가장 안 좋은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 거기다가 지금 푸틴이 그나마 물가에서 좀 낮출 수 있었던 곡물 수출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최근에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참여를 종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단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굳이 협정이 됐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푸틴의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은 에너지 가격과 그리고 곡물 가격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곡물 가격을 쉽사리 낮추지 않고 있고 에너지는 오펙의 감산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에너지와 곡물 둘 다 쉽게 내려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가 있다. 둘 다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 긴축에 대한 스탠스는 좀 줄어들겠으나 그것이 장기간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축 조절과 둘 다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랠리를 조금 더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단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나오냐는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긴축 강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 FOMC를 기점으로 다시금 반등장에 빠르게 식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이번 피봇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만약에 긴축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말하는 건 뭐냐? 저성장 고물가냐 혹은 저성장 저물가냐의 기로에 서 있다. 성장은 이미 무너졌어요. 제조업 지수들이 다 무너지고 수출부터 시작해서 소비, 투자 여력 모든 것들이 트리플로 감소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성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의 기대를 맞춰주기 위해서 피봇을 계속 이어간다면 긴축 속도를 계속 낮추는 시장이 좋아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준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저성장 고물가라는 걸 가져올 수밖에 없다.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연준이 바라는 것이냐 혹은 저성장 저물가 즉 시장이 똑같이 무너지더라도
되더라도 저물가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연준이 제가 볼 때 선택해야 할 것은 저성장 저물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향을 보면요, 제조업은 하락하고 있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을 하고 있다. 단기간에는 시장이 원하는 긴축 조절을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축이 조절되더라도 당연히 시장에 무너지는 이 현상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어떻게 제조업이 또다시 상승을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내려오겠냐 이거죠. 이건 어렵습니다. 즉 현상을 계속 유지한다면 저성장 고물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연준은 이번에는 긴축을 조절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오히려 12월 달이 막상 다가왔을 때는 얼마든지 이 밑에 있는 두 가지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FOMC 회의 이후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올 만한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12월까지 계속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 이미 FOMC에서 0.75의 인상은 선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잠깐은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랠리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FOMC 회의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고요, 빠르게 이번 반등장에 식을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유지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12월에 나올 FOMC 회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왜? 연준도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성장 고물가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12월에 갑자기 강경파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기대감, 랠리가 조금 더 반등장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해서 뒤늦게서라도 우리가 거기에 더 진입을 해서 뭔가를 만들려는 행동은 아직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